안녕하세요. 이렇게 어색해 있어. 이렇게 하다 나도 카메라 봐도 어색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저의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금융위기를 맞이하며 요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영업을 하면서 느낀 점, 제가 그런 것들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하기에는 좀 아까워가지고 영상으로 좀 만들려고 합니다. 요즘 자동차 시장 그러면은 많이 위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면은요, 그 금융위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자동차를 한 20년 정도 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알 거고, 항상 제가 20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해서는 제가 자동차 영업 시작한 거는 2005년부터 제가 시작을 했어요. 2005년에 GM대우 자동차에서 저는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2005년에 GM대우 입사해가지고요. 2005년, 2006년까지 해가지고 2006년 9월까지 제가 사실은 국산차에 있었어요. 제가요. 그때 차 진짜 잘 팔았죠. 제가요. 첫 해에는 한 100대 팔고요. 그 두 번째에 한 150대 정도 팔았어요. 제가요. 강북 쪽에서는 그렇더라도 제가 꽤 이름이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 구대리였는데, 강북의 구대리라 그러면은 정말 제가 차를 잘 팔았죠. 제가요. 그 6년 9월 정도 돼가지고 저도 좀 사실 현타가 좀 와가지고 차를 잘 파는 데도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진정한 나의 길인가 이런 걸 고민하다가 2006년 9월에 전 이제 수입차에 입사를 했어요. 제가 천우모터스라는 데 입사를 해서 렉서스 차를 팔았죠. 근데 옛날 얘기지만은 제가 그 렉서스에 입사했을 때 그 당시에 판매 1등 수입차 브랜드가 뭐였는지 아는 사람? 2006년도에 렉서스? 그랬을 것 같죠. 저도 렉서스인지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혼다였어요. 혼다. 혼다가 시장 점유율이 거의 한 20% 정도 육박했을 때였습니다. 그랜저 타는 사람들이 돈 조금 보태면은 혼다 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혼다 갔던 사람들은 기본 뭐 10대씩 깔고 가기 때문에 수당은 좀 적더라도, 혼다가 한 3천만 원 해요. 어코드가 CV기 한 3,500 정도 할 때였기 때문에. 근데 혼다 갔던 사람 돈 좀 많이 벌었어요. 근데 저는 렉서스라는 브랜드를 선택했죠. 제가요. 그 당시에 제가 렉서스에 입사했을 때 4대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그랬어요. 렉서스, BMW, 벤츠, 아우디. 요 4대 프리미엄 브랜드가 점유율이 한 12% 정도. 그리고 렉서스가 한 15% 정도 점유율을 잡을 때였기 때문에, 렉서스 있을 때 좀 꽤 제가 꿀을 빨았습니다. 제가요. 그리고 첫 해부터 잘 팔았어요. 제가 판 얘기는 제가 술 먹으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줬었고, 그리고 두 번째에도 굉장히 잘 팔고. 근데 결국에는 렉서스 갔을 때 2008년도에 금융위기라는 게 옵니다. 보시면은요. 그 금융위기, 요거는 정확하게 말해서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인데, 요게 미국에서 뭐 대출 많이 나가고 그러면서 리먼 브라더스라고 아마 저희 증권회사 할 거예요. 저기가 부도가 나면서 완전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지금처럼 똑같이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사항을 좀 설명을 해주면은, 그때는 모든 금융의 할부랑 리스가 그냥 한 달 사이에 그냥 올스톱 됐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신한카드도 그렇고 모든 캐피탈이 그냥 중단이 되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차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자사 파이낸셜만 그 당시에 운영이 되던 시기였어요. 신한카드 박찬준 씨 아시죠? 걔한테 이제 서류 주면은 저희 영업 안 합니다. 이렇게 영업할 때였어요. 네. 이 당시에 좀 시장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당시에 캐피탈사가 신한카드, 그 다음에 하나캐피탈, 그 다음에 아주캐피탈, 우리파이낸셜, 삼성카드, 산은, 오릭스, 메리츠, 요 정도였어요.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파이낸셜이 이제 금융위기로 해서 망하면서 이제 KB로 변했죠. 이 당시에 아마 기억하실 분인지 모르지만은 은행들도 많이 망했어요. 이 당시에 은행들도 은행들도 많이 망했죠. 외환은행이랑 뭐랑 합병해가지고 하나은행 생기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금융위기 때 은행들도 굉장히 망했다는 거. 근데
제가 사실 금융위기 때 렉서스 딜러로 근무를 했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차 파는 데는 전혀 그게 없었어요. 렉서스 파이낸셜, 도요타 파이낸셜이죠. 거기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뭐 지원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다른 거 이제 뭐 캐피탈, 그전에는 뭐 영종업비 더 준다 그러면 옮기고 이랬었는데 쓸 수 있는 게 렉서스밖에 없었기 때문에 파이낸셜 쓰는 데는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 그 딜러들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파이낸셜 때문에 지금 불편한 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하기 전에 이제 송파 지점장이랑도 통화하고 어저께 벤츠 직원 몇 명이랑도 좀 통화를 했는데 견적을 뽑는 방식과 이런 것들 물어보니까 뭐 지금 현재 영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좀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아주캐피탈은 지금 우리금융으로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된 상황이고, 제가 그 당시에 영업했을 때는 농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BMK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카드도 없었어요. 롯데오토리스도 없었고, DGB, 미래, 한국 이런 데는 후발주자죠. 보시면은요. 그래서 2009년 돼가지고 금융위기가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돼. 1년 닦았어요. 제가 2008년도에 있다가 2009년도에 금융위기가 마감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정확하게 말해가지고는 금융위기는 2010년까지 왔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에서는 좀 빨리 마감이 됐어요. 그리고 요 시기에 어떤 게 생겼냐면은 개소세 지원이라는 게 생겼어요. 개별 소비세 지원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이 차가 우리가 지금 판매되는 차들이 개별 소비세가 지금 감면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차값 중에서 몇 프로가 지금 할인이 되는 거죠. 근데 하도 지금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걸 계속 한 2년째 지금 연장하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일부 영업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은 개별 소비세가 풀린다. 그러면 또 참 판매가 잘 돼요. 거기에 대해서 다음 달이면 끝나니까 파십시오. 이런 식으로 영업을 좀 했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2009년 이후에 시장이 많이 열리면서 승인들도 되게 공격적으로 되고, 왜냐하면 쉬던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시장이 활성화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2009년도에 사실 렉서스를 제가 퇴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근데 제가 뭐 사실 퇴사를 했던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사실 렉서스에 있을 때 저도 판매 한 3등 안에 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월급으로만 한 1억 정도 받았었어요, 제가요. 근데 뭐 그거보다도 나가면은 돈을 더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렉서스가 점유율이 ES350이랑 RX, LS 이런 것들이 하이브리드도 들어오고 그랬기 때문에 판매가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퇴사를 하고 2009년도에 1인 사무실로 해서 제가 리스 사업을 제가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도요타라는 차가 그 당시에 들어왔었어요. 혼다를 잡기 위해 가지고 도요타 캠리라는 차가 미국에서 1등하는 차였는데, 그 차가 들어오면은 렉서스는 더 대박 난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렉서스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못 팔더라도 한 3대 정도는 팔기 때문에 뭐 먹고 사는 데는 좀 지장이 좀 없는 시기였는데, 2009년도에 도요타 급발진 사태라 그래가지고, 미국에 이제 캠리 타고 가는 사람이 이제 타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블랙박스 녹음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캠리가 완전히 바닥을 칩니다. 그리고 그게 렉서스까지 오면서 완전히 렉서스가 그냥 판매가 한 15%까지 했던 데인데 한 3%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렉서스 아마 점유율이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15%에서 3%로 딱 떨어지니까 렉서스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죽어났죠, 사실은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나 이런 사람들이 다 BM으로 다 옮기던 시절이었어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한테는 이게 호재였어요, 사실은 이게요. 그냥 하고 나니까,
BMW 528이 그 당시에 ES350에 비춰가지고 판매가 좀 안 되는 시절이었는데 528이 장사가 엄청 잘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때 영업하던 시기에는 E클래스가 1억이 넘는 차였어요. 아마 E클래스 아방가르드라고 오피러스 같이 생긴 차 있을 거예요. 그 차 가격이 1억이 넘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E클래스가 300으로 나오면서 2000cc 엔진으로 나오면서 가격이 이제 7천만 원대로 나와버리니까 5 시리즈랑 E클래스만 팔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좀 지장이 없을 정도로 판매가 아주 잘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실 아우디 A6도 S라인으로 출시가 돼가지고요. 중형차죠, 이게요. 준대형 차에 거의 전성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5 시리즈는 좀 할인으로 밀고 아우디랑 뭐 벤츠는 할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판매가 붐이 일던 시절이었습니다. 넥서스 빼고는 사실 다 잘 나가던 시절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개꿀 빨았다는 얘기겠죠, 제가요. 꿀을 많이 빨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자동차 딜러라기보다는 리스 시장에 있다 보니까 2009년부터 해서 2012년까지 거의 1인 사무실로 있었어요, 제가요. 그냥 뭐 직원 하나 정도 두고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제가 뭐 한 5대 정도만 팔더라도 회사 뭐 월세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뭐 50만 원 월세 내고 뭐 전화비 내고 뭐 주차비 내고 요 정도였으면은 회사가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한 5대 팔면은 뭐 짭짤하게 돈을 벌 때였죠, 제가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2012년도까지는 제가 1인 사무실로 있다가 2012년도에 장기 렌트 시장이 열립니다. 그전에는 장기 렌트라는 게 없었어요. 장기 렌트 하더라도 피라는 걸 주지를 않았어요. 그냥 장기 렌트 하면은 차수당만 먹는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2012년도에 KT 금호 렌트카라 그러죠. 지금 롯데 렌트카라 그럽니다. KT 금호 렌트카에서 에이전트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에이전트로 1호 에이전트였어요, 제가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있던 1호 에이전트가 지금 말하는 매집업체 중에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보면은요. 뭐 요런 데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1호 에이전트로 해서 서울역에서 제가 교육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막 뭐 모임이 잠깐 있었었는데, 야, 이거 매집하면 돈 되겠다 이랬었는데, 저는 직판이었고 국산차를 팔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저는 그냥 그 수입차 리스 시장에 안주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직판 업체가 생기면서 DB 업체라는 게 생겨났어요. 그 당시에 이제 생겨났던 카페라는 거를 먼저 열어가지고 옛날에는 블로그였지만 그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카페예요. 그게 이제 요 무렵에 그 사람도 퇴사를 하면서 DB를 뽑아야겠다. 오리지널 DB 업체입니다, 거기가요. 그 다음에 있어요. 거기도 DB 업체예요,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썼는데 그냥 DB를 팔아가지고 그냥 돈을 벌자 이런 주의였는데 국산차 위주로 그 당시에 돌아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뭐 DB 값이 뭐 2만 원 정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죠, 제가요. 근데 제가 이 당시에 좀 어려웠던 부분은 뭐냐면은 에이전트 영업이라는 게 이때는 없었어요, 사실. 뭐냐면은 지금 리스인렌트 명함 내밀더라도 먹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명함이 TAF, 그 다음에 오토플랜, 프로 오토플랜, 이런 식으로 해서 명함을 파가지고, 대표 명함 파서 주면은 좀 창피하니까, 그냥 팀장 명함 파고 제가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상담을 시작하면은, 이게 뭐냐? 왜 내가 딜러에서 차를 사야지? 이거를 왜 에이전트라는데 왜 거기서 사느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럼 그때는 하는 얘기가, 리스는 딜러에서 하는 것보다 리스 전문으로 하는 리스 업체에서 해야 됩니다. 설명을 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먹히지가 않다 보니까 제가 그때 신한카드의 그 영등포 지점에 에이전트인데 부장 명함을 파줬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상담을 신한카드에서 했었어요. 사람 오라 그러면은 신한카드가 각 지점이 되게 많잖아요. 그 지점에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미리 얘기해서 그 지점에 누가 가니까 나 영등포 에이전트라고 얘기해줘라. 그럼 거기서 커피 타가지고
상담을 좀 해주던 시기였고, 그 당시에는 거의 시승차를 몰고 갔어요. 제가 딜러랑 같이 가가지고. 왜냐하면 의심을 하니까.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나를 보고 계약을 한다기보다도 영업사원을 보고, 뭐 나랑 계약하는지 몰라요. 저는 피만 먹는 거예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팀장할 때, 가장할 때였으니까 승엽아 차 좀 갖고 와. 그러면은 차 갖고 오면 의정부에서 그 안에서 바로 땡겨야 돼요. 이게 나가버리면 안 땡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업을 했었고, 100% 확실한 사람이다 그러더라도 사무실로 부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무실이 협소하니까. 근데 100% 확실한 사람이다 그러더라도 딜러를 무조건 데리고 가야 돼요. 저 혼자 가가지고는 계약을 메이드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제가요. 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좀 어렵게 영업을 하던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실 그 직판업체라는 게 좀 생겨요. 여러분들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에 아마요. 2009년도에 제가 렉서스 퇴사했을 때 거기 하여튼 이제 뭐 중고차도 하고 이랬었는데 저랑 인연이 돼가지고 나 에이전트 하면 좀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에이전트가 괜찮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 에이전트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추천을 받아가지고 당시 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이런 한 4대 브랜드였는데 거기가 동네가 어디였냐면은 송파예요. 송파. 송파에서 제일 처음에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직원들이 이제 분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찢어 나간 거예요, 지금이요. 그래서 이게 4대 브랜드가 그 당시에 생겼던 겁니다. 결국은 마케팅 하는 사람이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사가 하나 생겼는데 나가고 해서 그 네 군데 회사가 생긴 거죠. 저는 그때 뭐 리스인렌팅이라는 상호가 있지도 않았고, 저는 그냥 혼자서 독고다이로 그냥 이 업계에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저는요. 그냥 딜러들 몇몇 애들이 그냥 구동이 돈 잘 버는구나, 요 정도 수준이었죠, 보면은요. 근데, 결국은 이제 2013년도에 고장가 상품이, 출시를 합니다. 고장가 상품이라는 거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고장가 마음대로 쓰시잖아요. 옛날에 차를 팔 때는 고장가라는 게 없었어요. 보증금이랑 잔존가치랑 무조건 맞춰서 팔아야 됩니다. 이거를요. 그러니까 30, 30으로 팔아야 돼요. 늘려봐봐야 뭐 36 요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장가가 없이 그냥 파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2013년도에 고장가 없이 저를 판매를 했어요. 왜냐면 이게 농협밖에 그 당시에 없었고, 이거 설명하는 게 되게 귀찮더라고요. 어차피 나는 한 뭐 5대에서 10대만 팔면 되는데, 설명하고 그러기가 귀찮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견적기가 돌아다니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견적지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농협에 있는 영업사원을 통해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뭐 엑셀 파일도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장기 렌트 매집 업체가 좀 활성화가 되면서 걔네들이 이제 견적기를 좀 돌리기 시작합니다. 견적기를 이제 주는 거죠, 보면은요. 근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크게 매집을 하지 않았어요. 장기 렌트 정도만 매집을 했었고, 리스에 대한 관심은 걔네들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13년도의 상황이 그냥 이제 지금부터 이제 좀 시장이 좀 바뀌는 시기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14년도에 폭스바겐 아우디 디젤 게이트가 터져요, 그때요. 근데 그 당시에 아우디가 진짜 판매가 또 잘 됐거든요. 그 다음에 아우디 못지않게 폭스바겐도 좀 판매가 됐을 때였어요. 투아렉도 좀 판매가 잘 됐고, 페이튼도 그 당시에 뭐 차 괜찮았었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되게 잘 나간 차가 있었어요. 그 폭스바겐 CC가 또 가격이 4천만 원대에 나오기 때문에 뭐 돈이 좀 되는 시기였었는데, 그게 이제 딱 터지면서 그냥 폭스바겐 아우디는 그때부터 그냥 판매 중지. 그게 아마 3년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3년 동안 폭스바겐 아우디 애들은 그냥 기본급 받으면서 다녔어요. 지금까지 버티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우디가 판매가 중지가 되면서 판매에 좀 영향을 미쳤죠. 저도 한두 대 정도 팔 때였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2014년도에 리스인렌팅을 제가 설립하려고 좀 매집해서 좀 직판하는 애들 좀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에
2014년도에 저는 별내에 왔습니다. 로데오몰에 와가지고 사람을 좀 모아가지고 좀 가르쳐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은 2014년도에 제가 현재 아빠의 자동차 바로알기라는 제가 블로그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는 항상 회사를 뭘 차리려 그러면은 마케팅 하는 애를 옆에다 무조건 뒀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영업이랑 마케팅이랑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마케팅 하는 사람이 뭐 카페가 됐던 블로그가 됐던 DB를 쳐줘야 됩니다. DB를 쳐주고, 나는 절대로 이 마케팅 하는 애한테 영업을 안 가르쳐 주죠. 사장들은요. 근데 마케팅 하는 애들도 뭐 바보가 아닌 이상 뭐 몇 명 팀장들 좀 친하고 이러면은 또 내 팀장들을 데리고 가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도 한 9명 정도 데리고 별내에 왔는데 그때 이제 마케팅 하는 애가 5명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별내 바로 앞에 여기다가 딱 차렸어요, 얘가요. 근데 그게 이제, 여수 애들이 아는 겁니다, 사실은. 라는 거를 그 당시에 걔네들이 차려가지고, 좀 점령을 할 때였고, 저는 그때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어요. 애들 나가는데, 이거 애들 맡겨서는 안 되겠다. 내가 좀 해봐야겠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저는 블로그를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최적화 블로그를 제가 사서 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정호라는 애를 영입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정호 친구가 이제 영재죠, 보면은요. 그래서 정호가 내 밑으로 와가지고 블로그 10개 사가지고 그 당시에 블로그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전에는 50만 원이었는데 150만 원으로 뛰었는데 10개 사가지고 DB 한번 쳐보자. 그리고 딱 데리고 가서 제가 영업을 다시 일으킨 거죠, 제가. 그래서 2015년도 경에 내가 김명하 기사를 만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김명하 기사가 나를 알게 됐겠죠. 다른 데서 일을 하다가 저는 현재 아빠로 그 당시에 조금 날릴 때였기 때문에요. 근데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사실은 큰 이슈는 없었어요. 근데 이때 뭐가 생기냐면은 폭스바겐 아우디 디젤 게이트 사건 때문에 인증이 되게 강화가 되면서요. 그때부터 2016년, 17년도, 18년도에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차를 출고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인증이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뒤에 차를 주기로 했는데 벤츠에서 인증을 안 해줬다. 이러면은 차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게 10개에 한 건 정도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한정 기다려야 되거든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벤츠가 그 당시에 뭐 디젤 인증이 좀 조작이 됐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보시면서. 제가 한 19년도까지는 사실 굉장히 꿀을 빨면서 왔어요, 사실은. 근데 18년도 경에 또 제2의 사태가 일어나죠. 그 당시에 뭐 추이사도 있었고 전지수 팀장도 있었고 이랬었는데 그 당시에 또 한 4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당시에 처음으로 100억을 딱 찍었을 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또 회사가 4개로 분할이 됩니다. 데랑, 그 다음에 리스인렌트. 4개의 분할이 되면서, 그때 이제 2019년도 경에 이제 이현동 본부장을 비롯해서 요섭 팀장이라든지 제 밑으로 들어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다시 저는 기회를 찾는 거죠, 제가. 근데,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19년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블로그가 이제 포화가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를 통한 마케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2019년부터 사실 블로그를 좀 접고 저는 이제 유튜브를 좀 해야겠다. 마케팅 전환을 한 거고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분 다들 경험했잖아요. 보면요. 처음에는 저 혼자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뭐 누구였지? 기덕 본부장 하다가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지금은 모두가 다 여유롭게 하잖아요. 한 35개의 우리가 채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유튜브랑 블로그랑 같이 하는 시장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말하는 지금 가만히 봐서 직판이라는 거 가만히 보세요. 누가 직판을 하는지 우리의 경쟁업체가 누군가라고 봤을 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지금 우리 회사에 경쟁업체가 없다라고 봅니다. 시스템적으로나 매출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여러분들의 영업치를 보더라도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요. 예전에 뭐 사실 있었고 여러 군데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 그냥 눈 뜨고 보더라도 사실은 그래 봐봐야 여기 앞에 있는 든지 아니면은 는 리렐이라든지 요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업체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사실은. 뭐 알다시피 도 있고 여러 군데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시장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좀 독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오늘 교육자료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도 아마 다 동의하실 내용일 거예요. 수입차 시장, 자동차 시장은 계속 발전합니다, 무조건. 그럼 리스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고민 좀 해봤어요. 그리고 장기 렌트도 당연히 증가하는 추세죠. 근데 과거에 금융위기가 1년 정도 지속됐는데요. 사실은 판매에 영향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올해 되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마 매출 자료 발표할 거예요. 작년보다 줄은 게 아닙니다. 조금 늘었어요. 그 작년에는 한 8%씩 늘었었는데 요번에는 아마 수입차 BMW 벤츠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요? 한 5% 이상은 저는 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랑 경기는요,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요, 급속하게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금리가 3%로 가진 않겠죠, 보면은요. 참고적으로 옛날에 금융위기 왔을 때 IRR 막 오르고 이랬는데, 뭐 한 9.5였는데요. 한 8%까지 떨어졌었고, 그게 뭐 사실 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저금리 시장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요. 한 3%까지 내려갔던 시장이고, 이게 급속하게 말도 안 되게 3개월 사이에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보면 한 8, 9%가 이렇게 올랐던 건데, 이게 떨어질까요? 과연 안 떨어질 거예요, 이거는. 떨어지진 않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싶은 거는, 시장이 적응을 할 겁니다. 왜냐면 은행에다 돈 넣어놓더라도 지금 6%씩 주는 시장인데, 은행에다 넣는데 6%인데, 그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3%에 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보면은요. 그러면은, 은행에다 내놓는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IMF 때 뭐 8%, 10% 이렇게 갔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은행에 놓는 금리에 조금 더 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적응을 할 거예요, 아마요. 그러면은 비교의 대상이 없는 거죠. 비싸더라도 아마 사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식도 그 당시에 제가 펀드를 그때 했었는데 전 재산을 거기다 와이프가 몰빵을 했었는데 떨어진 게 22%까지 떨어졌어요, 사실은요. 근데 한 1년 반 되고 나서 한 120%? 요 정도 회복을 해가지고요. 저는 뭐 원금 다 받고 버텨가지고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부동산 가격도 엄청 많이 상승을 했었죠, 보면은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갑자기 들이닥치다 보니까 조금 뭐 힘들어 하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좀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지금은 사실 승인율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이런 데 공격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체 파이낸셜 승인율이 좋다. 렉서스 있을 때도 그랬어요, 아마요. 그래서 자체 파이낸셜은 지점장이 전화해주면 돼요. 지점장이 전화해주면 한두 건 특임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제가 예상컨대 재고가 많이 쏟아질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차를 안 사는데 재고가 남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게 할인 경쟁이라는 거 해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벤츠도 지금 뭐 도 전화해보면 지금 7% 가자 그래요. 할인들. 있는 차들은 옛날에는 9%까지 갔었어요. 사실은. 말일 되면 다 9% 때리고 7% 때리는 시장들이거든요. 근데 할인이 예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는 수당을 좀 내고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체가요. 여러분들이 그냥 꼬라 박아가지고는요. 옛날에는 여유로우니까 줄 수 있었어요. 근데 영업사원들도 지금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보다 영업사원이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어떤 수당 팀장들은 알겠지만은 영업사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수당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를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모터원 나가면 2.5% 주는 거고, 그 다음에 KCC 할인 받으면 7% 받는 거고, 지방 같은 경우는 2% 받고 나가는 거고, 이 시장입니다. 어저께 내가 원중가장가 뭐 하나 풀면서 통화를 했는데, 이 사육도 할인해달라 그랬더니 300만 원 해주더라고요. 3% 할인해줘요.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도 차를 나가는 게 지금 현재는 목적입니다. 근데 그 시장에 여러분들이 적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런 설태가 발생되는 거예요. 차 팔아가지고, 한 50만 원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솔라가드로 딱 보냈어. 그리고 캐리어 다 하고 나니까 130만 원 서비스로 나가고 20만 원 받아가고 내가 영업사원 수당 보니까 수당 내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 그러면 결국은 영업사원이랑 양사가 돈을 다 번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결산 내역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출고하기 전에 돈이 안 남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오세요, 사실은. 그러면은 내가 뭐 시나리오를 보고 나서 수당을 뺏어 주든 해줄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의 수익이 저의 수익이기 때문에. 근데 수당에 대해서 꼭 사실은 톡 까놓고 꼭 양사한테 보낼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영상이라도 찍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우선입니다. 양사한테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때는 딜러한테 서비스를 다 해달라 그래야 돼. 나 남는 게 없으니까 돈으로 못 받더라도 서비스로 해달라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을 너무 착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에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저는 좀 악랄하기 때문에 저는 합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러니까 좀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죠. 다른 업체들 지금 할 거예요, 아마요. 수당 달라고. 근데 우리 애들은 좀 안 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또 영업 방식이 좀 과거와 좀 달라요. 피를 중간에서 떼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알죠? 그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파준, 있어요. 이런 데들. 근데 그런 데들 보면은 중간에 좀 장난을 하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신 차리고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재고가 과연 어떤 경로로 왔는지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이거를 피로 주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인가? 거기에 정보가 있으면 우리한테도 정보가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걔도 어디선가 받았으니까. 정보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몇 번 경험해봤잖아요, 내가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해달라 그럽니다. 그래요. 근데 해줄 듯이 하다가 나도 이게 어디 갔는지 어디에 있는 재고인지 확인을 해야죠. 자, 1차적으로 재고 떴어요. 내가 할게요라고 얘기해주면은요, 카트너 얘네들은 누구한테 내가 할게요라고 전달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달해요. 그럼 우리가 이 차가 어디에 있는가 지속적으로 팩트 체크를 해야죠. 내가 딱 나갔는데 다른 데서 뜨면 너무 아깝잖아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재고를 공유하는 거는 우리가 정보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최대한 우리가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막말로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다 펀딩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재고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재고가 떴어요. 그러면 대신해야죠,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영업사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미안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안한 게 아니라 이미 돈을 내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한 달에 뭐 5만 원인가 10만 원 내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수적인 건데 걔네들이 이렇게 피를 떼먹고 이런 거 자체는요. 굉장히 나쁜 행위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걔네들은 또 딜러한테 수당을 또 달라 그럴 수도 있어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우리가 명색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당하면 안 되잖아요. 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현대자동차에 이런 식으로 재고가 떴어요. 예를 들어서 명변이 가능한 재고입니다. 이렇게 떴잖아요. 그러면 그건 대리점 재고나 직영 재고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명변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현대자동차 정산을 보잖아요. 그 재고가 떠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누구한테 알아보면 되냐면은 가장 확실한 거는 알아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좀 나이도 많고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업무는 되게 빠릅니다, 사실은. 근데 만약에 그게 했는데 그 차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계약을 안 놓고 있는 거예요. 안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결국은 그 비슷한 재고들이 뜨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재고들을 팩트 체크 없이 그냥 나가게 되는 거예요. 명변이 된다는 거는 누군가가 잡아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또 그렇게 물어보라 그래. 한테 물어봐. 왜냐 예를 들어서 하면 수당을 줄 게 아니잖아요. 얘는 수당을 주는 건데 나가면 안 되죠. 최대한 대리점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제가 이번에 당 파줬을 때 저게 포드 출신인데 나한테 먼저 전화 왔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게 수당 줄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근데 영업사원들 다이렉트로 캐치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방을 안 열어준다. 왜냐하면은
뻔하거든요. 얘기할게. 그래서 그러면은 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60만 원까지는 인정해주겠다. 나머지는 줘라. 이 의미는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수당계산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소나타는 6.5, 예를 들어서 G80은 4.0.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아반떼는 7, 그 다음에 쌍용은 거기에 1% 더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이 차를 팔았을 때 얼마 나오냐를 알아야 되는데 대리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수당이 얼마예요? 이거는 아마추어입니다. 예, 현대자동차에서 수당을 물어볼 때는요, 수당이 몇 프로예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아자동차 애들이 현대에다 차 꽂아주잖아요? 그럼 수당 몇 프로예요? 이렇게 나와요. 수당 얼마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수입차나 이런 애들은 잘 몰라요. 저도 수입차에 있을 때 국산차 소개가 오면은요, 100만 원 나오면은 70만 원 나온다 그러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몇 프로예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슨 얘기, 그럼 얘가 몇 프로가 뭐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기치는 거고 4.5%입니다. 아니면 정확하게 말해서 현대자동차 저한테 물어보세요. 수당 몇 프로인지. 그러면 소나타 저 6.5%죠. 그럼 나누기 1.17하고 7대3 먹는 거니까 거기에 얼마 요 계산으로 주는 거 맞죠? 세금 빼고. 그러면은 뒷박을 못 갑니다. 얘네들. 얘가 다 아는 거구나. 국산차는 사실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걔네들이 뭐 출고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국산차는 로드로 출고로 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국산차 하면서 출고 받은 적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수당까지 주면서도 출고를 안 가는 경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얘기했을 때는 그래 60만 원만 빼고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물론 차가 싼 거는 30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반떼나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그 말을 안 하면은요, 수당을 일부러 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얘기 드릴게요. 그냥 수당 1%에 3종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공식 자체가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정한 룰이에요, 제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수당 줘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대표님은 주는데 저는 안 주면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 전화하세요, 저한테. 너는 주고 안 주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남기는 남거든요.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만 먹으면 되는 건데 200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100이라도 좀 빼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렇다. 자, 현대자동차 얘기 좀 드리면은요. 자, 캐피탈로 잡은 거면은요. 이게 해양 물량이에요, 이거는요. 아니, 여기 있다. 캐피탈로 잡은 거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캐피탈로, 우리 카드로 잡았어요. 현대자동차에서. 그거는 명변이 됩니다, 사실은요. 기아는 명변이 안 돼요. 기아는 명변이 안 되는데, 현대자동차는 내가 우리 카드로 잡았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다른 걸로 해달라. 그러면 명변이 돼요. 근데 현대캐피탈은 명변을 잘 안 해줘요. 자사를 우선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재고가 있으면 현대캐피탈도 사실은 명변을 해줍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내가 우리 카드로 쓰는 거를 현대캐피탈로 명변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이용자를 까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딜러의 수입차에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가 카드 결제 시스템이라 개인이 잡아도 놓아야 돼.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요. 딜러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수입차 딜러들은 리스사 명의 송금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현대 기아 국산차는 그런 송금이 없어요. 카드 결제 시스템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걔네들이 신한카드잖아요. 그럼 걔네 신한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카드잖아요. 우리 카드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리점이 됐던 어디지 리스사로 다 송금을 하죠. 보증금을. 국산차 나가면서 대리점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리점으로 송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금리 우대가 안 돼요. 현금으로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카드 결제 시스템이 있고 현금 결제 시스템이 있어요. 견적에 보면은. 근데 현금 결제를 하는 것보다 카드 결제를 하는 게 리스료가 더 쌉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카드 결제로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카드 결제라는 건 뭐냐면은 고객이 카드로 결제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한카드로 송금을 하잖아요. 그럼 신한카드에 카드 번호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대리점으로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명변을 하더라도 몰라요, 이게요. 얘가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틀리더라도 우리 오복사로 갖고 와가지고요. 등록해달라면 다 등록해줍니다, 사실. 보험 틀리더라도. 근데 수입차는 그런 게 안 되잖아요, 사실. 왜냐면 국산차는 자가 등록이 너무나 자유롭게 되어 있거든요. 야, 왜냐면 그냥 팩스로 넣으면은 그걸로 제작증 해가지고 넣으면 다 되잖아요. 어디서나 다. 근데 우리 여기 뭐 강북 오복사나 이런 데 대행시키면은 되거든요, 그게. 근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거는 대리점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요, 그냥 넣어놓잖아요. 뭐, 미래를 위해서 팀이든 뭐든 뭐 계약을 넣어놔요. 그러면은 명변에서 그냥 나가면 돼요. 저 요번에 그랜저 하는 것도 저도 다 가족 명의로 5대, 6대 넣어놨어요. 지구공도 옛날에 뭐 몇 대 넣어놨는데 그거 명변하는데 전혀 걸릴 리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뭐 현대자동차 계약금도 10만 원이잖아요. 얼마나 쌉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라고 기아자동차 소장이 전화 왔더라고요, 저희 쪽에. 그래서 한 20개 정도 차종 뽑아주면은 자기가 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22년은 사실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23년은 누구도 몰라요, 사실은. 어떻게 될지 우리 시장이. 근데 사실 수입차의 마켓셔가 어떻게 정해질지 모릅니다. 근데 수입차의 마켓셔 간단합니다. 올해 판 거보다도요, 더 줍니다. 더 팔라고. 목표를 더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차가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서 자, 인당, 우리 여러분들이 뭐 100대를 팔 것도 아니고 1000대를 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200억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내가 200억을 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이 5대 파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예를 들어, 여러분 5대 팔면 되지 않나요? 근데 내가 우리 회사를 다 이끌고 200억을 만들기는 지금 현 컨디션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개인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5대 파는 거는요, 회사가 200억 하는 것보다 더 쉬울 거예요. 목표가 5대잖아요. 근데 심적인 목표는 3대만 팔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시장이 어렵다, 승인이 안 난다, 뭘 까기가 안 되고 돌려까기가 안 되고 뭐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되더라도요, 못 팔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시장이랑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팔 수 있는 개인으로 봤을 때 5대는요, 충분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사실. 시장에 적응한 사람이 승자입니다. 승자. 그리고 시장에 적응을 하려면 시장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시장을 아는 사람은 시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 20년 동안 그냥 있었던 게 아닙니다. 차를 정말로 많이 팔면서 왔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믿으시고 열심히 영업하시면은요, 분명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담배 펴. 자.